자, 결산. 기업이 회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통은 이제 12월 31일이겠죠. 그래서 기간의 경영 성과. 여기 기간은 이제 1년 동안 얘기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영 성과, 즉 수익과 비용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 다음 기말 12월 31일 현재 얘기하는 거죠. 일정 시점입니다.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 장부의 기입 내역을 단기와 차기로 구별하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항상 12월 31일 날 회계기간 마지막 날 이제 결산을 해요. 자, 결산 절차, 예비 절차하고 본 절차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결산 절차. 결산 예비 절차가 시산표를 만드는 경우, 시산표, 그 다음 결산 수정 분계, 이 두 개만 밑줄을 긋게요. 예비 절차로 시산표를 만들고, 자, 재고조사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고조사표는 뭔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결산 때 할 일들 있죠? 할 일을 모아서 정리한 표예요. 결산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업이 일단 뭐 재고조사도 하고요. 어떤 그죠? 뭐 수입과 비용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정리한 표예요. 아셨죠? 재고조사표를 만든 다음에 결산 수정 분결을 합니다. 결산 때 정리할 거 수정 분결을 하고요. 그 다음 정산표를 작성하는데 정산표도 잘 모르셔도 돼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옛날 수기 때 하던 거고요. 이 정산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있죠? 이거 만들기 전에 임시로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기로. 근데 요즘은 필요 없어요. 전산은. 그죠? 전산에서 시산표 만들 필요 없어요.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한 다음에 분기한 다음에 회계 담당자는 결산 수정 분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장부는 다 만들어져요. 아셨죠? 이론 시험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예비 절차 다음 본 절차 있죠? 결산 본 절차 장부를 마감합니다. 총계정 원장이나 분계장 그래서 이걸 다 통칭하면 장부를 마감하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여기 결산 후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절차에 넣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비 절차에서는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 수정 분결을 하고요. 본 절차 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59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시산표가 나올 겁니다. 시산표. 자, 시산표 볼게요. 시산표. 자, 회계기간이 종료하면 총계정 원장에 각 계정의 금액을 집계한 표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이 전기를 잘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표예요. 그래서 결산 전에 한다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불러요. 결산 후에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시산표의 종류가 세 개 이제 있죠. 합계만을 기록할 거야. 잔액만을 기록할 거야. 합계와 잔액을 다 기록할 거야. 우리 전산에는 통상적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이제 붙어 있어요. 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실무에서는 그냥 합잔 이렇게 불러요. 합잔 해갖고 회계하는 사람들이 합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합계 잔액 시산표.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볼게요. 이거예요. 일단 얘는 차변 계정을 모두 차변에 몰아넣습니다. 차변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이 있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이 있죠. 그죠? 이게 차변 계정이죠. 왼쪽에 차변에다 다 몰아넣어요. 그 다음 대변 계정 3개 있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부채와 자본이 있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이 있죠. 이게 항상 대차평균의 원리이기 때문에 얘하고 이 차변하고 대변이 같은지 확인하는 표예요.
차변에 있는 걸 몽창 몰아놓고 왼쪽에다 대변에 있는 거를 몽창 몰아넣으면 그죠? 그거를 확인하는 표예요. 합계단의 시산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변하고 차변의 합계가 틀려, 그럼 뭔가 틀렸다 이렇게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정 결산 전에 이걸 해봐야 다 됐죠? 그래서 같은지 확인할 때 합계를 다 기록, 합계만을 갖고 확인할 거야? 합계 시산표. 아니야, 잔액 갖고 다 확인할 거야? 그럼 둘 다 확인해 볼 거야?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산표 등식이 있는데요. 시산표 등식. 자, 시산표 등식이 이제 쭉 밑줄을 긋는데 시산표 등식. 여기에 역시 색깔 진하게 돼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본이 기초자본이라는 겁니다. 자, 자산과 부채는 기말자산, 기말부채죠? 차변의 비용도 총 비용이고 수익도 총 수익이죠? 근데 자본은 기말자본이 아니에요. 기초자본입니다. 이걸 핵심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자본입니다. 기말자본이 아니고 기초자본이다. 그죠? 이게 회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예. 1월 1일 날 기초자본. 그 이유를 볼게요. 이유. 자,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기말자본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이 기말자본은요. 기말자본은 원래 기초자본에다가 예,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 이게 두 개를 더해서 기말자본이 구성이 된다고. 근데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은 여기다 써볼까요? 그냥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온 거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온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 갖고 당기순이익을 구하죠. 그래서 이 구한 것을 여기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60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40이죠. 이익이. 이 40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총수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갖고 당기순이익을 구한 거죠. 네? 당기순이익을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 총수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써보면 총수익이 100이고 총 비용이 여기가 6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총수익에 여기에 총수익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에 여기가 40 부분 있죠? 여기 총수익에 100에서 60을 뺀 요 40 부분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됐죠?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원래 있어요? 총수익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하고 이 기초자본 더한 게 뭐라고요? 기말자본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말자본을 써버리시면 당기순이익을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총수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래서 요 포함되어 있는 40이 자본으로 옮겨져서 기말자본을 구성하는 거라고. 근데 얘를 기말자본을 써버리시면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여기다 또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산표 등식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예, 기초자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기말자산, 기말부채고 총비용, 총수익이지만 자본은 기초자본이다. 왜? 예, 이 총수익 안에 당기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서 기말자본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옮긴 거니까. 자,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풀 때도 얘기할 거고요. 자, 시산표의 한계 볼게요. 우리 이론 시험에서 시산표 자기 검증 기능에 따라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가 다르면 뭔가 틀리다.
잘못됐다 이걸 확인하는 표예요. 근데 시산표가 모든 걸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진 못해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시산표는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차변이나 대변의 어느 쪽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분계 누락 발견 못하죠. 얘. 아예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시산표가 차변과 대변이 같은지만 확인하는 표예요. 누락한 거 발견 못해요. 그 다음 이중 분계. 그렇죠? 하나의 거래를 두 번 분계했어요. 그럼 모르죠. 얘는 같으니까. 그 다음 금액 오류인데 차변과 대변을 모두 동일하게 오류했대요. 그죠? 얘는 차변과 대변이 다른 것만 같지 않으면 틀렸다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잘못을 동시에 같이 잘못했대요. 그럼 같잖아요. 얘는 몰라요. 그 다음 계정 과목을 잘못 쓴 경우. 그죠? 얘는 금액만 알아요. 회계 처리를 계정 과목을 잘못 썼어요. 이런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얘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에 금액을 잘못 쓴 경우. 그것만 알 수 있죠. 얘는 차변이나 대변 어느 쪽을 잘못 써야 두 개가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차변과 대변, 그죠? 예.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 예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현금이 차변의 합계가 6,030이고 대변의 합계는 이게 5,590이에요. 이렇게 합계만을 기록하면 이걸로 토탈 같은지 다른지를 하는 게 합계 시산표고요. 그 다음 이 차변에서 대변 합계를 빼면 잔액이 남잖아요. 항상 이 자산은 차변 계정이라 잔액 차변에 남아 있어요. 이 합계는 기록하지 않고 이 잔액만 갖고 합계를 같은지 확인하는 게 잔액 시산표예요. 근데 우리 전산에는 둘 다 나와요. 합계 잔액 시산표. 나중에 장부 조회하실 때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 우리 전산 이제 문제 풀 때 다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장부를 조회해서 푸는 거니까 그때 장부를 다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쪽에 가시면 이제 청계정 원장 장부를 마감하고요. 장부 마감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자, 청계정 원장 마감 볼게요. 청계정 원장 마감하는 방법은 결산법에 차이가 있어서 대륙식 즉 유럽에서 쓰는 방법하고 영국, 미국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구분하실 필요 없고 자, 수익과 비용 계정 마감하는 방식 지난번에 한번 써드리기는 했어요.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장부 마감하는 방식이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마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전부 집합손익 계정으로 마감한 후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서 마감합니다. 이게 마감 방법이에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마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절차고요. 그 다음 집합손익 계정에서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한다 그랬죠? 이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하면 당기손익이 계산이 돼요. 손익 계정에서.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제 당기순이익이 구해지면요. 이게 마감하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돼요.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하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이 당기순이익 자본적으로 옮긴다 그랬죠? 개인 회사는 그냥 자본금으로 옮기고요. 법인기업 주식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옮깁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요. 이 자본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형태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감하는 게. 자, 여기 수익계정 매출을 대표적으로 해놨네요. 매출. 자, 매출 보시면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이 대변에 발생한다고요. 그럼 상품 매출할 때마다 여기 쫙 적혀요. 됐죠?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얘만 보여요. 얘만. 지금 10월 31일 거 하나만 써져 있죠? 근데 1년 동안 쭉 쌓여 있어요. 상품 매출이. 그죠? 그게 토탈 78만 원인 거야. 이것만 적혀 있어요. 상품 매출. 그러다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여기 손익계정으로 옮길 때 요 두 개를 손익계정으로 옮긴다고 해서 여기 78만 원을 써요. 써갖고 지금 차변, 대변 둘 다 78만 원이니까 잔액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려요. 잔액 0. 없어집니다. 여기다 손익계정으로 78만 원 옮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손익계정으로 옮길 거예요. 78만 원을 쓰면서 두 개를 맞춰요. 대차를 맞추면 잔액이 0이 됩니다. 잔액이 0. 차변과 대변 잔액이 0이 되죠? 그래서 이 손익계정으로 이 78만 원 옮긴다는 것을 이렇게 대변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합 손익계정에다가 이렇게 매출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한다 이 뜻은 집합계정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집합손익계정으로. 그래서 결산 때 이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수익은 이 대변에 있는 거 있죠? 이 대변에 있는 걸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차변에다가 78만 원 손익계정으로 옮겨요. 그러고 대차평균을 맞춘 다음에 잔액을 0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로 옮깁니다. 그 다음 비용도 마찬가지죠. 비용도 급여 예를 들어놨는데 급여 비용이 차변에 계속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럼 토탈 합친 게 지금 12,000원 있죠. 이거 역시 손익계정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를 대차를 맞춰요. 그리고 잔액이 0이 돼요. 잔액 0이 돼서 예. 옮기는 그림을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보다 여기 있는 금액이 옮겨오는 거니까 이렇게 차변에 있는 금액 있죠? 이렇게 일로 옮겨오는 거 이렇게. 근데 결국 뭐예요? 수익은 대변 계정이니까 대변에 다 몰아넣어요. 매출부터 이자 수익 각각 수익들 다. 그죠? 비용 차변에 다 몰아넣어요.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이 집합손익계정에서 이제 집합손익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여기 93에서 여기 47만 2천원을 뺐더니 그죠? 요거 이렇게 뺐더니 여기 자본금으로 옮겼다고 돼 있죠?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수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를 빼서 이 당기순이익 있죠? 이 당기순이익을 15만 원을 계산했으면 이거를 자본금으로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대차를 마치고 대차 지금 93으로 맞췄죠? 이렇게 마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잔액이 0이 돼요. 0.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은 마감, 이 집합손익 계정으로 옮기면서 마감하고요. 수익 몰아놓고 비용 몰아놓은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요. 그럼 당기순이익도 자본으로 옮기면서 얘도 잔액이 0이 돼요. 대차를 맞췄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은 그 해로 없어져 버립니다. 다.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얼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월 1일부터 벌어들이기 시작하죠. 수익.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하죠. 차변에.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그 해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예. 결론이 뭐예요? 이 당기순이익이 결론이라고. 그래서 결론, 당기순이익을 딱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원래 수익과 비용은 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종적으로 자본 쪽으로 옮기면 끝나요. 얘들은.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0부터 새로 출발해요. 그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기초자본 없이. 예? 그럼 기초자본 없이 가나요? 기초자본이 왜 없어요? 자본, 이윤이지. 수익과 비용만 없어진다고요. 얘는 이제 자본으로 벌어들인 거니까 자본으로 옮겨져서 기초자본하고 합쳐서 기말자본이 되고 그건 그 다음 연도로 이어가죠. 그죠? 수익과 비용은 한 해로 생이 마감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근데 자산과 부채 자본은 어떻게 돼요? 걔들은 한 해 끝났다고 다 없어져요? 그럴 일은 없죠. 아니 책상이 결산했어. 그럼 없어져 버려요? 아니죠. 책상 그 다음 연도 가치가 그대로 이어간다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됐죠? 자, 요 회계 처리는 뭐 크게 보실 거 없어요. 전산이 알아서 할 거니까 크게 보실 거 없고요.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는 거 볼게요. 자산부채 자본 있죠? 예, 마감 방법 차기 2월로 마감합니다. 이게 마감 방법이에요. 우리 앞쪽 회계 순환 과정 할 때 거기에 써놨었어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마감하고 대차를 마친 다음에 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벌어들이고 쓰는 거는 해마다 틀리죠? 올해 벌어들인 게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내년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감하고 이 자산부채 자본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얘들은. 있는 거니까 결산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로 2월 시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말로 남은 게 그 다음 연도 가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자본 같은 거 기초 자본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온다 그랬죠. 그럼 기말 자본이 되죠? 합쳐져 갖고 그 기말 자본이 그 다음 연도는 기초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벌면서 회사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익이 남으면. 그래서 얘 볼게요. 얘는 결산일이 어떻게 차기 이월하냐면 여기 보세요. 전년도에 항상 이 자산부채 자본은 전년도에 갖고 넘어옵니다. 이렇게 이어가요. 5만 원 갖고 갔죠. 근데 외상 매출금이 외상으로 팔아서 9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95만 원이에요. 차변의 합계.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돈 받으면 없어지죠? 돈 받아서 40만 원 받았네요. 그래서 95만 원에서 받아야 될 게 95만 원이고 받은 게 40만 원이죠. 그럼 남은 게 얼마예요? 55만 원이죠? 이 55만 원 그 다음 연도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대차를 맞춰요. 마치고 이거는 그 다음 연도에 가면 여기 안 써있네. 이게 올해 이렇게 마감을 짓고요. 그 다음 연도 외상 매출금 있죠? 외상 매출금 계정에 1월 1일 날 전기에서 전년도에서 넘어왔다고 전기 2월 이렇게 55만 원 이렇게 써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리고 잔액 남은 거를 그 다음 연도로 차변으로 넘겨요. 이렇게. 이 부채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채는 대변 계정이라 대변에 넘어옵니다. 전년도에 외상 매입금 2만 원 갚지 않은 거죠. 부채 2만 원 갖고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10월 30일 날 상품 60만 원어치 외상으로 사와서 총 갚아야 될 게 얼마예요? 62만 원이라고? 근데 10월 31일 날 현금으로 30만 원 갚았어요. 부채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남은 게 얼마야? 32만 원이죠. 빚. 이거 그 다음 연도에 얘는 역시 1월 1일 날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외상 매입금. 여기다 적어보면 외상 매입금 부채 대변에서 1월 1일 날 전년도에서 2월 받았어요. 그리고 이 32만 원 있죠? 32만 원 이렇게 갖고 출발해요.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잔액을 계속 2월 시켜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 전년도에 기초 자본 만 원으로 출발했어요. 아니 올해 넘어가 그죠? 근데 올해 단기 집합손익 계정에서 왔다 그랬죠 아까? 단기 순이익이에요. 벌어들인 게 15만 원 합치니까 16만 원이 됐어요. 기말자본 그것 그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여기서 16만 원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수익과 비용 계정은 집합손익 계정으로 옮기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집합손익 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그 당기순이익 그죠? 걔는 자본으로 이렇게 옮겨요. 자본에 더해집니다. 그냥 수익과 비용은 자본이에요 원래. 그래서 결론을 구해서 여기다 옮기고 자본에 합친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실질 계정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뭐예요? 그냥 중간에만 썼다가 당기순이익 구하기 전까지만 쭉 기록했다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새로 출발.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이제 이론 문제 풀어볼게요. 역시 실무 이론 문제 중요합니다. 항상 첫날 말씀드렸듯이 공부하실 때, 그죠? 우리 시험에 실기 시험 비중이 70%라고 해도 실기 있죠? 실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필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회계는 세법도 마찬가지고 이론 있죠? 이론 학습이 곧 실무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실무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전산을 다루는 건 그죠? 전표 입력하고 이런 거 있죠? 이제 배우실 건데 사실 별게 없어요. 이론을 잘하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론을 못하면 실기를 당연히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도 중요하고, 자, 공부하실 때 제일 지금 기초 단계에서 제일 중점 둬야 될 건 뭐예요? 역시 우리 수업한 거 열심히 복습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회계 처리하는 연습이에요. 전표.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풀고 요 다음 장부터 이제 현금부터 배워갈 거예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쫙 배워갈 거라고.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재에 이론 문제도 있고 분계 연습이 있어요. 많아요. 되게. 그 분계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분계 연습을 잘 되면, 그죠? 나중에 하시는 건 어렵더라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분계를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가 세법 열심히 외웠어. 그래도 분계를 못하면 꽝이에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항상 수업 끝날 때 나중에 분계 들어가면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로 복습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프린트로 나눠드리든지. 자, 일단 이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풀어보고 요거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보기는 할게요. 깔아보고 전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죠? 이런 거 입력해보고 그 뒤쪽 실무 파트에 앞쪽만 조금 먼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목적. 이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한 거. 자, 1번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죠? 네, 1번이 답이네요. 2번은 경영 성과만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재무 상태만 해서 틀렸어요. 4번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거다. 틀렸죠? 예, 회계 장부를 정리해서 기록한 다음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회계는.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가의 절차가 뭐냐 봤더니 일단 처음에 나온 게 시산표를 작성하고 있네요. 이건 이제 결산 때 할 일이죠. 결산. 앞에 기 중에는 다 적어볼까요? 뒤에 밑에 쪽에 문제 있으니까. 원래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고 전기 있죠?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가 되면 시산표를 작성하고 총계정원장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장부 마감.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 그래서 이 문제에 재무제표를 골라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죠? 4번 재무상태표. 재무대표 5가지 이따 문제 나올 거니까 그때 보죠. 3번 볼게요.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올해 2024년 올해를 단기라고 그러죠. 단기. 전년도는 전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연도는 차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렇게 넘기는 걸 전기 2월,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차기 2월 그렇게 했습니다. 자, 4번 회계의 순환 과정이에요. 자, 기중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요,
분계장에 분계를 하겠죠. 그 다음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전기가 있죠. 전기. 분계와 전기 1번이 답이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의 분계, 즉 우리 전산에서는 전표입력. 그 다음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전기. 물론 전산에서는 분계만 하면 전표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다가 이제 결산 때 되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5에 시산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잘 됐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결산 수정 분기하고 그 다음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관련 있는 장부가 뭐냐 그랬어요. 총계정 원장과 함께 주요부라고 한다. 자, 회계에서 주요 장부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총계정 원장하고 분계장, 총계정 원장하고 분계장 이 두 개만 주요부입니다. 그래서 거래 발생 순서에 따라 날짜별로 쭉 분계해서 기록하는 장부, 분계장이죠. 이 두 가지를 뺀 장부 나머지들은 다 보조부예요. 6번 문제 보죠. 다음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랬어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실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해서 설정하는 기간,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부르죠. 같은 말로 회계 연도, 회계 기간. 통상적으로는 1년을 주로 담는다 그랬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그랬어요. 회계기간 1번 회계 연도라고도 한다. 그렇죠? 2번 원칙적으로 1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 6개월로 할 거야, 8개월로 할 거야. 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법인기업은. 그렇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상법에서 규정해 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세금을 걷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 규정이 없으면 내가 기업을 운영해요. 그럼 회계 기간을 얼마를 잡아요? 100년 잡을 거예요. 그죠? 100년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가에서 너 돈 좀 벌잖아. 세금 좀 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계 기간이 100년이라 결산을 안 해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몰라요. 이런다고. 세금을 낼 수 없어요. 그런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는 잡아. 대신 얼마? 1년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 기준이다. 이게 틀렸죠? 회계기간. 유동과 비유동자산을 기준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과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1년. 그죠? 회계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일 수도 있고 1년보다 짧을 수 있어요.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어요. 유동과 비유동을 정하는 건 회계기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고요. 8번 문제 볼게요.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복식 회계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 1번 자기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게 틀렸네요. 가능하죠.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틀리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 자기 검증 기능. 이 자기 검증 기능이 불가능한 거는 단식 회계예요. 단식 회계. 우리 가계부 적듯이. 그죠? 수입이 얼마야, 지출이 얼마야 이렇게 적는 가계부 단식부기. 차변과 대변 쓰지 않는 것들은 자기 검증 기능이 없다고요.
그래서 복식부기, 복식회계, 자기검증 기능을 갖고 있고 재무 상태와 손익을 파악하기 쉽고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고요. 일정한 원리, 즉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됩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 설명인데 틀린 거. 자,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순서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다. 틀렸죠? 1번이 틀렸네요.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배열하는 거죠? 높은 항목부터. 이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배열하는 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유동성 현금화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항상 제일 위에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 2번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구분하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3번에 유동자산 두 개로 구분하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4번 자, 자본의 분류 그냥 제가 밑줄만 긁 테니까 지금 암기하셔도 되고요. 회계 1급 단계에서 하셔도 됩니다. 개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 기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금. 자본금 대신에 인출금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같이 쓸 뿐이에요. 개인 기업은. 근데 법인 기업은 자본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거래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본, 법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도객,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회계 1급에 가시면 우리 다음 교재 나오면 아주 중요해져요. 이게 10번 문제 갈게요. 역시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 설명인데 틀린 거 재무상태표 1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항상 분류 중요합니다.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유동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자, 2번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개로 구분하죠? 역시 3번이 틀렸네요. 계속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 높은 것부터 배열합니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고요. 4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크게 구분하죠. 11번 문제 볼게요. 재무제표에 함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재무제표.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일단 왼쪽에 기업명이 있죠. 그 다음 보고기간 종료일이나 회계기간이 나와요. 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나오는 건 재무상태표죠.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0일 이렇게 딱 적혀요. 재무상태표만. 이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라 보고기간 종료일이 딱 적히고요. 나머지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회계기간이 적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이 적힙니다. 이렇게. 3번 대표자 이름은 쓰지 않죠. 재무제표에 대표자 이름을 쓸 리는 없어요. 그 다음 보고통화. 우리나라는 보고통화가 원하죠. 원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는 다 원화로 보고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수출하는 기업이라 그죠? 우리는 수출밖에 없어. 그럼 미국에 수출만 해 우리는. 그럼 우리는 돈 벌어들이는 게 다 뭘로 벌어들여요? 달러로 벌어들이죠. 그래도 재무제표 만들 때는 우리는 달러를 쓰니까 달러로 보고해요? 아니에요. 다 원화로 환율 바꿔갖고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통화 원화로 하는 거고 그 다음 금액단위 당연히 적히죠.
금액 단위. 그죠? 보통 기업들은 기업이 조그만해. 그럼 금액 단위가 원이죠. 근데 삼성전자 재무상태표 작성하는데 금액 단위를 원으로 보고해봐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만 조 단위인데. 그죠? 엄청 길잖아요. 이게 숫자가 길면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죠? 기본 단위가 어떻게 돼요? 기본 단위로 뭐 1000만 이렇게. 걔들은 조 단위로 벌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조예요. 3개월 동안 그죠? 1년 동안 많이 벌 때는 걔들 영업이익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저 판매비와 관리비 다 빼고 이익만 영업이익만 걔들 많이 벌 때 얼마 벌어요? 재작년에 삼성전자 50 몇 조예요. 그죠? 50 몇 조를 벌어들였어요. 근데 올해 완전히 어그러졌죠. 그죠? 올해 완전히 어그러졌잖아요. 작년 올해. 그죠? 작년 올해 그 윤석열 정부가 중국하고 상대를 안 하는 바람에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에서 다 사가는 건데 그래서 얼마로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 올해 발표된 게 5조인가 그래요. 5조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걔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일 작년에 끝났잖아요. 이제 걔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기업이 좋은 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왕창 남으면 종업원들 있죠?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엄청 준다고. 그럼 삼성전자는 상여금이 1년 연봉보다 많아.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죠? 근데 상여금 없어요. 작년 올해 없어요. 삼성전자 직원들 지금 난리예요. 그죠? 걔들은 조단이에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와요. 뉴스 같은 데 나오고 요즘 인터넷에 다 공개되니까. 그죠? 주식시장에도 공개되고 다 공개되니까 이렇게 뻔히 알 수 있다고. 예. 그런 애들은 금액 단위를 원화로 갈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뭐 1000만, 뭐 1억 이렇게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금액 단위예요. 조그만 기업은 그냥 원. 그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아닌 것 그랬네요.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기준이 아닌 것. 첫 번째 1년 기준이죠. 그렇죠.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죠. 총액주의 그렇죠. 이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총액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해요. 이 상계 즉 통쳐갖고 손액만 보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 그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고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 때는 현금의 윤출입에 따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한다 그랬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에요. 발생주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역시 이런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이제 기억이 쫙 잘 돼요. 이론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서 또 계속 되뇌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밑줄 친 가와 관련된 개정 과목만 나열해 보래요. 가가 채권이죠. 채권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죠. 자, 채권은 이 자산 당좌자산 쪽에 많죠. 당좌자산 쪽에. 그래서 재화는 물건이니까. 자, 일단 현금하고 상품은 재화죠. 이거 권리가 아니에요.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화죠. 건물과 미수금. 건물은 재화고요. 건물은 재화. 미수금은 받을 권리니까 채권이네요. 3번 단기 대여금하고 외상 매출금. 이게 답이네요. 채권. 돈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권리고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나중에 받을 권리예요. 채권. 자, 선급금 역시 얘 두 개 채권이고요. 네. 역시 선급금도 채권이죠.
미리 준 계약금이에요.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뭔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네, 차량 운반부는 재화죠? 물건입니다. 얘는 재화예요, 재화. 차량 운반부는. 자, 요까지 일단 할게요.